저희 아버지는 자식된 입장으로서 봐도 훌륭한 학자이셨고 또 훌륭한 아버지셨어요. 학자로서 어떤 자세도 가족의 구성원의 아버지로서도 항상 함께 품고 이렇게 들쳐매는 그러한 분이셨던지 않나. 이런 학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직접 그 현장에 가거나 또는 많은 연구와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그 연구하는 과제의 근원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셨던 것 같고, 가족으로서 아버지 역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접 그 문제 속으로 함께 내려와서 그 사람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분이었었어요. 예. 문학 비평을 이제 하시면서 생각해내셨던 게 이제 바로 우리 한국의 문학의 기조는 무엇인가, 그 한국 문학이 갖고 있던 정서의 근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그것이 이제 한이다 이렇게 알으셨던 것 같고, 그 한에 대해서 연구를 천착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 우리 한국 문학에 있어서 한이라고 하는 문화나 또는 문학적 개념은 이 판소리라고 하는데 많이 함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또 결국에 판소리를 연구하게 되셨죠. 그 판소리와 한국 문학적 개념에 있어서 한을 연구하셨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족적을 남기신 그게 이제 문학적 업적이겠습니다. 당신께서 항상 당신의 일대기를 한번 소설로 써보겠느라고. 왜냐하면 아버지의 세대야말로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여러 고난의 순환기를 겪었던 세대이시기 때문에 그 과정의 여러 일들을 당신이 겪은 일과 함축을 해서 소설로 한번 써보겠다 했는데 그 초반부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것이 바로 이제 이루지 못한 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버지의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은 제 기억으로는 한 두 가지 정도. 한 번은 바로 이제 좌익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아주 무지막지한 CID라고 하는 데서 고문도 받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소설 속에도 전반부에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두 줄을 세워놓고 CID 판결관이 한쪽은 사형, 한쪽 줄은 훈방, 이런 재판에 다행히 아버님의 형들이죠. 형들의 도움으로 풀려나는 그런 일을 겪었을 때가 이제 가장 큰 고초의 하나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신 정권 시절 때에 교수 재임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경제적이나 또는 사회적인 어떤 것이나 개인의 어떤 중압감이나 이런 거, 아버지로서 어떤 그런 문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아마 당신 인생의 어떤 중압감으로 무지막지하게 눌렀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관점이 아버지의 큰 고난이었고 좀 암담한 시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극복한 것은 그야말로 아버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기다림이라고 하는 문학적 정서, 기다리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쭉 했는데, 조금 아버님의 어떤 내심에는 상당히 낙천적인 그런 기다림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위기를 극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만은 맥주를 한 잔 따라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의 충실이 일생의 충실이다.
그 다음에 저한테 그랬어요. 정치인하고 권투 선수는 되지 말아라. 권투 선수도 그렇고 이 정치인도 그렇고 둘 다 때려도 속상하고 맞아도 속상한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직업이기 때문에 권투 선수하고 정치인은 되지 말아라. 그때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근데 아버지도 이제 술을 잘하셨지만 너 앞으로 술 마실 때 3가지는 조심해라 하시면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먹을수록 괴로운 것이다. 다 듣고, 또 술자석에서 모든 말은 또 다 듣고, 상대방 얘기를 다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숙기량,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양만큼 마셔라.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도 선택할 때 네가 소화할 수 있는 직업이나 어떤 네 유치를 택해라.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술과 비유해서 네 인생의 행로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때 그러시더라고. 그 톨스토이인가 토스토옙스키인가 말을 인용해서 불행은 여러 형태로 불행을 만들지만 행복은 하나의 형태로 행복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자꾸 불행해지는 것이 그런 것 같다. 그 어떤 독백처럼 했던 말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저희 집이 지금에야 여관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술집도 많지만, 그때는 그 저희 집이 여관, 술집 뭐 이런 역할을, 또 이 그 문우들의 집단 그 회의 뭐 또는 논쟁 이렇게를 하는 그런 장소로 많이 활용이 됐었어요. 특히 그 당시에는 뭐 전주 시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뭐 삼남극장 뭐 이런 데에서 그 문학 강연회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뭐 그 당시에 김동리 선생이라든지 김춘수 선생 뭐 이런 분, 황순원 선생 뭐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꼭 저희 집에 이제 오시게 되고, 문학 강연이 끝나면은 뒤풀이 장소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항상 술상 펴놓고 이제 문학적 논쟁이 오가고, 또 뭐 때로는 정말 인간관계에 뭐 욕설까지 막 오가고, 또 어느 때는 뭐 노래판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희 집이 이제 그 항상 그렇게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교류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그분들이 오게 되면 또 그 이제 막 문학을 시작하려는 젊은 뭐 문학생도들 또 이제 저희 집으로 오게 되고, 그래서 좁은 집이었지만 상당히 북적거리는 그런 교류를 했던 것 같고, 그 중에서는 이제 그 굉장히 그 어른 세대에 있어서는 물론 아버님의 스승이신 김교선 선생님이나, 그리고 이제 문학적 이 비평, 또 문학 평론의 어떤 사사를 해주신 조현현 선생님이라든지, 전체적인 문학적 또는 인생의 어떤 포괄적 스승이 되어주신 황순원 선생님이라든지, 윗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셨고, 그 다음에 뭐 전주에 이제 여러 이제 문우들, 그리고 이제 그 제자, 또 뭐 약간 후배 운인들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교류가 많았습니다만은, 주로 그 친구로서는 하근찬 선생님하고 아주 절친한 관계를 이뤘고, 두 분은 그 문학 청년 때부터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지역도 완전히 호남, 아버지는 남원 분이셨고, 이분은 하근찬 선생님은 영천 분이었습니다. 경상도 분이었는데, 그 젊은 시절에 서로 문학을 하다가 청년 때, 고등학교 때 만나가지고 교류를 계속 해왔다. 그래서 서로 그 어느 정도 문단에 있어서는 하근찬 선생님은 이제 소설로, 아버님은 이제 문학 평론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그 한국 문학사에 좀 그나마 좀 어떤 형태를 남긴 분이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약간 후배 그룹으로서는 뭐 정량 선생님이라든지 하근찬 선생님, 박범신 선생님, 그리고 특히
윤웅길 선생님이라든지 또 그 조정래 선생님 같은 분, 그 부인이 김초혜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아마 제 어렸을 때 별명을 후르시초프라고 이렇게 져줬어요. 굉장히 통통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그런 분이라든지 뭐 여러 그 분들 있는데 특히 그 끝없이 문학에 대한 생활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왕래를 하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은 그 하근찬 선생님이 가장 큰 어떤 문학계의 친호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지금 큰 형님처럼 모시고 있습니다만은 양희 학생, 또 흥길이 학생, 또 정구 학생, 뭐 이런 분들 또 얼마 전에 작고하셨지만 하근이 학생, 이 다 학생이라고 붙이는 이유가 그 학생 시절 때부터 저희 집을 내왕을 하셔가지고 엄마가 이제 뭐 정양 학생, 양희 학생, 양희 학생 하니까 저희도 또 뭐 모르게 양희 학생, 양희 학생 했습니다만은 그분들하고 이제 교류가 많았고 진북동에서 살 때 그 에피소드 하나를 들자면은 그때 그 김동리 선생님으로 기억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주에 오셔서 삼남극장이라고 하는데 문학 강연이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그 술자석을 할 거 아닙니까? 저녁에 하고 1차 하고 2차까지 이제 했는데 2차까지 하고 그때 이제 그분들은 저희 집에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좀 한 잔 더 3차 하고 나중에 합류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연배 있으신 분들하고 약간 좀 젊은 분들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 일진들 먼저 출발을 하신 분들은 뭐 그때 제 기억으로는 뭐 이상비 선생님, 뭐 이보영 선생님, 홍대표 선생님, 또 김동리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었고 뭐 허수라 선생님인가 뭐 계셨던 것 같고 아버님이랑 해가지고 그 일진들이 이제 저희 진북동 집을 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진북동에 오는 길에 사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때 그 수레로 그 분뇨를 수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버리는 방죽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겨울철이었는데 그게 눈이 많이 오니까 거기가 사실은 똥을 부어놓은 데인데 거기가 온도가 좀 따뜻하고 이렇게 거름기가 있으면 이렇게 따숩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진 출발한 이 양반들이 이렇게 보니까 역시 문학한 분들이라 눈이 막 확 쌓인 게 서로 이제 거기가 좀 약간 넓은 이렇게 벌판이에요. 저희 집 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눈은 오지 막 기분은 좋고 그러니까 막 눈장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방죽인 줄 알고 거기서 이제 물장난을 철부덕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분뇨가 섞인 물이었는데 그러고 이제 이 양반들이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그냥 온통 똥 냄새가 이제 뭐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화급해가지고 보니까 막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물장난하다 들어왔다. 그래 엄동사랑 눈 오는 날 어머니가 그 양반들 우리 옷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홀딱 이 양반들 벗겨서 이제 갈아입혀놓고 그걸 이제 빨래를 하고 이 양반들은 막 수도가에서 그때 목욕수 시설이 안 좋으니까 엄동설하지만 야외 수도가가 있잖아요. 항상 우리 집이 옛날 한옥 였는데 그 옛날 재래식집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도가에서 어머니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때는 뭐 석유난로 그다음에 연탄 아궁이 연탄 위에다가 막 물을 데펴가지고 이제 이 양반들 목욕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누나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기 이제 밖에 못 보게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이 양반들 목욕을 싹 시키고 이제 그래도 똥냄새가 나가지고 들어오는데 우리 이제 옷을 싹 갈아입혔죠. 우리들은 막 우리 좋은 옷 못 입게 막 하고 뭐 필경에는 이제 옷이 모자라니까 누나들 옷을 딱 입었는데 아이고 뭐니나 잠시 후에 또 보니까 그 이진들 정량 교수
그때 박공 뭐 그다음에 뭐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최명희 선생이 살아 있었을 거예요. 최명희 선생 이런 뭐 윤홍길 선생 뭐 이런 양반들이 똑같이 그 장난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아이고 아니라 이 양반들이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렇지 않아도 이제 옷이 없는데 그래서 있는 옷 없는 옷 옆집에서까지 빌려가지고 그때는 참 세월이 좋았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와서 거기서 노래하고 뭐 어떤 때는 막 그 북도 치고 장구 치고 어떤 때는 막 기생들까지 와서 노래 부르고 그랬어요. 집에.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뭐 옛날 지금은 막 민원 넣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옆집에서 이거 안주하라고 하면서 그날 달걀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안주를 또 담능으로 주고 그랬어요. 그때. 그러니까 또 이 양반들이 와가지고 그게 또 어머니가 옆집에서 옷까지 빌려다가 이제 이진들을 또 다 입혀갖고 추리닝이야 뭐야 자기들끼리도 서로 막 웃고 언동설 안에 이제 옷이 모자란 게 반바지 입고 있는 사람 뭐 어느 사람 또 여자 옷 입고 있는 사람 해가지고 아닌 참 그 날에 그런 해프닝도 벌어지고 했던 걸 보면 그런 천진난만한 장난을 하고 그런 분들 보면 역시 문학가들은 문학가다. 예술은 그런 기억도 합니다.